그날 밤 모든 불이 꺼진 방 안을 채운 건 오직 우리 둘의 숨소리뿐이었다. 느리고 깊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겹쳐지는 숨결. 미리마, 오늘 밤만큼은 너를 품에 가득 안고 잠들고 싶어. 재훈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다. 재훈아, 이제 너 없으면 잠 못 이룰 것 같아. 내 대답에 그는 조심스레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입맞춤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멈출 줄 몰랐다.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려갈 때마다 나는 더 이상 지난날의 기억에 얽매이지 않았다. 오직 그의 따뜻한 체온, 이 순간 그가 내 곁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내 모든 생각을 지배했다. 이제 정말 나랑 같이 살자. 응, 오늘부터 내 모든 걸 너에게 내줄게. 우리는 마치 20대처럼 서로를 탐닉했고 60대처럼 서로를 깊이 보듬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혼잣말처럼 되뇌었다. 이젠 괜찮아. 잘 살아왔어. 하지만 실상은 단 하루도 그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한 날이 없었고 그 공허함 속에서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위로를 건네왔지만 이내 조심스러워졌고 시간이 흐르자 결국 나를 잊어버리곤 했다. 그 누구도 내 이름을 살갑게 불러주는 이가 없었고 집안은 사람 목소리보다 가전제품의 웅웅거리는 소음으로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다. 재개발이 논의되는 낡은 동네의 시립 도서관에서 열린다는 소식이었다. 처음엔 아예 모른 척 넘기려 했다. 가봤자 다들 손주 자랑에 허리 아픈 얘기나 늘어놓겠지. 지금 내 마음을 드러낼 만한 자리는 아닐 거야. 그렇게 지레짐작했다. 그런데도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모를 일이었다. 아침에 거울을 들여다보며 오랜만에 립스틱을 꺼내 발랐다. 이 나이에 붉은색은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입술에 작은 생기가 돌자 조금이나마 사람의 활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동창회 장소인 시립도서관 2층 강당에 들어서자 복도에서부터 익숙한 이름들과 요란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야, 김영숙, 너 아직도 허리 꼿꼿하네? 우리 손녀 이번에 유치원 졸업했어. 박미숙, 나는 벌써 증손주 봤다니까?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친구들은 앞다투어 사진첩을 펼쳐 보였고 스마트폰 화면에는 손주 사진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 북적임 속에서 나는 내 이야기 한마디 꺼내지 못한 채 물만 연거푸 들이키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등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미리마.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한 그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차분한 눈빛에 단정한 셔츠 차림. 어느새 중후한 인상으로 변모한 그 남자, 이재훈이 서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너 어릴 적 그 모습 그대로구나. 농담 같은 말인데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날 기억할지 모르겠네. 고3 때 네 짝꿍이었어. 시험 끝나고 혼자 운동장 걷는 네 뒷모습을 항상 지켜봤었지.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이재훈? 과묵하고 눈에 띄지 않던 아이로 기억하는데 언제나 수업이 끝나면 혼자 묵묵히 책상 정리만 하던 모습만 떠올랐는데 그가 내 이름을 이토록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는 입을 열었다. 고3 겨울방학 때 너한테 편지를 썼었어. 끝내 전해주지는 못했지만.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 사람도 그 시절 나를 몰라 바라보던 누군가였다는 사실이 왜 이토록 가슴을 울리는 걸까? 그때는 전하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마음 깊이 좋아했었어. 그 순간 내가 앉아있던 공간의 공기가 마치 다른 차원으로 바뀐 듯 느껴졌다. 시끄러운 동창회의의 소음도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단 한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불러주고 그 시절의 순수한 감정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겨우겨우 버텨온 내 마음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게 건드렸다. 너도 그동안 외로웠어? 그가 나직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응, 벌써 10년도 더 지났네. 재우는 말없이 내 손등을 살짝 쓸어내렸다. 따뜻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체온을 온전히 감지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집에 돌아와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레 입술로에 남은 붉은 자국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다시 여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동창회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제 들었던 그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나는 너를 마음 깊이 좋아했었어. 잠들어 있던 줄 알았던 감정들이 그 한마디에 스르륵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는 조금 기대어도 좋아. 오전 11시쯤이었을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여보세요? 미리마, 이재훈이야. 어제 정신없어서 제대로 얘기도 못 나눴는데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면 차 한잔 마실까?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랜만에 누군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쿵쾅거렸으니까. 응, 좋아. 동네 어귀, 재훈이 운영하는 낡은 책방 안 작은 카페. 그곳에서 다시 만난 재훈은 학창 시절보다 훨씬 말이 많아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을 내뱉기 전 잠깐 눈을 내리깔며 숨을 고르는 버릇은 남아있었다. 사실 너를 다시 보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너를 떠올리곤 했거든. 왜? 나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애였는데. 아니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넌 조용했지만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었어. 내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숨쉬듯 바라보던 사람, 그게 바로 너였어. 그 말에 나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커피만 한 모금 들이켰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나는 55에 배우자를 잃었어. 갑작스러운 사고였지. 그 뒤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를 그리워했는데 그게 누구였는지는 어제 너를 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됐어.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사람은 내가 10년을 견뎌온 외로움을 너무도 흡사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그럼 넌 그 긴 시간 동안 혼자였어?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볼 생각은 없었어?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몇 번 만남을 가지긴 했지. 그런데 다들 과거보다는 현재의 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런 만남에서는 당신은 어떤 사람을 사랑했었나요? 같은 진심 어린 질문은 아예 없었으니까. 그 말에 나는 미묘하게 웃었다. 나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 자식이 몇 명인지엔 관심 있어 했지만 남편과 28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묻지 않았으니까. 그때 재훈이 조용히 내 손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등이 내 손등에 닿았다. 뜨거웠지만 온기가 느껴졌고 조심스러우면서도 그의 마음은 확실했다. 미리마,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오랜만에 눈물이 쏟아졌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리웠고 또 다행이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오랜 시간 기억해줬다는 게 살아있는 시간에 남겨진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다. 이번 주말 시간 돼? 나야 뭐 특별한 계획 없지. 그럼 그냥 바람 좀 쐴까? 멀리 갈 필요 없이 옛날 우리가 수학여행 떠났던 그 바닷가 쪽이야.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나는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 서울에서 2시간쯤 떨어진 작은 항구 마을. 재훈과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자니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아주 오래된 꿈의 연장선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다. 여기 그때 우리가 조별과제 발표 끝나고 들렀던 곳이 맞지? 응, 넌 그때도 말없이 모래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 하하, 넌 그때도 나 몰래 사진 찍었었잖아. 역시 기억하는구나. 그가 웃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했다. 살면서 누군가와 함께 같은 기억을 공유한다는 게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인지 그제야 깨달았다. 점심은 근처 횟집에서 간단히 해결하고 우리는 오래된 방파제에 앉아 바닷바람을 맞았다. 재훈아? 응? 정말 혼자서도 괜찮았어? 응, 괜찮은 척은 아주 잘했지. 하지만 진정 괜찮았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아. 그 대답이 내 심장을 부드럽게 누르고 지나갔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괜찮다고, 아프지 않다고, 이젠 혼자가 익숙하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미소 짓고 있었으니까. 그럼 왜 지금은 이렇게 같이 머물고 싶은 건데? 내가 물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사실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그런데 네 옆에 있으니까 내가 다시 사람 같아. 그저 숨만 쉬던 하루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어제처럼 조심스러운 터치가 아니었다. 내 손을 다정하게 하지만 단단하게 감싸주는 손길. 그 순간 어깨에 조용히 그의 머리가 닿았다. 나는 그걸 피하지 않았다.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위로였으니까. 미리마, 응?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자라는 게 그저 우연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게 바로 지금이라서 가능한 건 아닐까 싶어. 그는 조용히 내 쪽으로 몸을 틀었다. 그리고 살짝 떨리는 눈빛으로 말했다. 사실 너한테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나는 너랑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조용히 뛰었다. 젊을 땐 그렇게 쉽게 고백하고 스킨십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 나이에 듣는 그 말은 마치 평생을 기다리던 문장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민박에 머물게 되었다. 각 방을 쓰자고 먼저 말한 건 재훈이었지만 문을 닫는 순간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걸 직감했다. 민박집 방 안은 너무 고요해서 우리의 숨소리조차 들릴 지경이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바닷가에서 손을 맞잡았던 우리는 이제 서로 각자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리마, 응, 오늘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있어줘.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더 크게 울렸다. 마치 지금껏 꾹꾹 눌러온 외로움이 한 문장으로 터져 나온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방문을 열었다. 조명은 거의 꺼진 상태였고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방 안을 노랗게 감쌌다. 재우는 이불을 정리하다 말고 내게 다가왔다. 괜찮아? 혹시 두려워? 나도 그래. 근데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는 않아. 그의 손이 내 뺨을 스쳤고 나는 그 손길에 조금씩 숨이 가빠졌다. 사별 후 10년.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손이 내 몸에 닿은 적이 없었기에 그 모든 감각이 지금 이 순간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의 이마가 이마에 닿았고 입술이 조심스럽게 포개졌다. 서툴렀지만 간절했고 오랜 기다림이 담긴 키스였다. 그는 말했다. 미안해. 혹시 내가 너무 앞서간 거라면? 나는 말없이 그의 손을 끌어안았다. 아니야. 지금 이 밤이 나한텐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야. 아침 햇살이 스며들 때 우리는 이불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고 재우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말했다. 미리마, 다음은 우리만의 여행으로 떠나자. 그날 밤 이후 재훈과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주고받았다. 잘 잤어? 점심은 챙겨 먹었어? 오늘은 좀 쌀쌀하니까 얇은 가디건 챙겨. 별것 아닌 대화들이 이상하게도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익숙해진 게 아니라 그저 감정을 꾹꾹 눌러놓았던 거였나 보다. 이번 주 일요일 서울 근교에 국화축제 열린다더라. 같이 갈래? 재훈의 말에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그런데 말끝을 흐렸다. 왜? 사람들 눈치 보여? 그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미리마, 이제 우리 나이에 누굴 만나든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그 말이 맞는 줄 알면서도 속은 여전히 편치 않았다. 마흔에는 사랑을 축복하지만 예순에는 새로운 사랑이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세상의 시선 때문이었다. 일요일, 국화가 만발한 공원. 재훈은 체크무늬 셔츠에 베이지색 재킷을 걸치고 나타났다. 오랜만에 꽃길거리니까 기분 좋네. 응, 근데 너 너무 젊어 보이려는 거 아니야? 셔츠에 그 재킷 대학생 같아. 하하, 그럼 성공이네. 너 앞에서 젊어 보이고 싶었거든. 그 말에 괜히 발끝이 간질거렸다. 그렇게 둘이 손을 맞잡고 꽃길을 걷자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누구지? 아들인가? 아니야, 저건 그런 관계 같지는 않고. 그 말이 들리지는 않아도 감지되었다. 재훈은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신경 쓰지 마. 우린 지금 살아있는 거야. 그 말에 울컥했다. 축제가 끝난 뒤 근처 찻집에 앉아 국화차를 마시며 말했다. 근데 재훈아, 만약 우리 관계를 자식들이 알게 되면 어떨까?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나도 그게 제일 고민이야. 우리 애는 나한테 누구 만나라는 말 한 번 안 했어. 그만큼 아직 엄마 생각을 깊이 하는 애라. 나도 그래. 우리 딸 다혜는 내가 누구 만난다고 하면 그 나이에 무슨 하고 먼저 말할 것 같아. 그래도 그는 내 손을 덮으며 말했다.
그런 걸로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을 포기한다면 그게 더 슬픈 일 같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의 손길이, 눈빛이, 온기가 온종일 내 곁에 머물렀다. 하지만 동시에 문득문득 불안도 함께 스며들었다.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혹시 내 아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재훈은 정말 나를 끝까지 놓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엄마, 누구랑 계셨어요? 딸 다혜의 음성이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들렸지만 그 안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산책 좀 했어. 혼자 아니셨죠? 말끝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날 밤 딸아이의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혼자 아니셨죠? 딸의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 아이는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엄마,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 저녁 같이 먹어요.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그 말이 무섭게 다가왔다. 약속 장소는 딸이 좋아하던 파스타집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딸은 평소보다 훨씬 차분했고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잘 지내셨어요? 응, 뭐 그럭저럭.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았다. 누구 만나세요? 직설적인 말. 딸은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냥 아는 사람이랑 가끔 만나고 있어.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동창회에서 만났다는 분? 그래, 그럼 그분이 아빠 돌아가신 후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응,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딸이 말했다. 엄마가 외로우셨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재호는 나한텐 오래된 사람이야.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아직 10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 10년밖에.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이 알았어. 그래, 뭐라고 해? 당장은 아니래. 하지만 좋은 감정은 아니었어. 미안해. 내가 괜한 부담 주는 건 아닌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너를 위해 살아왔던 걸까 싶어. 이제는 널 위해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지면서도 마음이 불편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나 하나의 감정으로 자식과의 거리를 감수할 수 있을까? 며칠 뒤 딸은 작은 봉투를 하나 건넸다. 이거 아빠 보험에서 나온 일부야. 엄마 앞으로 정리된 거. 이걸 왜? 엄마, 그 사람이 진짜 엄마를 아껴주는 사람인 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 아니라면 엄마, 그땐 아빠도 저도 용서 못해요. 그날 밤 나는 그 봉투를 쥐고 오래도록 울었다. 사랑을 한다는 게 이렇게 조심스럽고 이렇게 무거운 일이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의 손이 떠오르고 그날 밤 내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 밤이 나한텐 선물이야. 며칠을 조용히 보냈다.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도 연락을 조심스럽게 줄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재훈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날 밤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간 돼? 너라면 늘 돼. 우리 좀 걸을까? 늦가을 밤 공원 벤치에 앉은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다혜는 아직도 신중해. 근데 그 아이도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정말 외로웠다는 걸. 미리마, 재훈은 내 손을 잡고 잠시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다. 사실 나도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뭔데?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10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때부터 나 매주 일요일마다 혼자 산에 올랐어. 산에 가면 아무도 나한테 왜 아직 혼자냐고 묻지 않으니까. 재훈아, 사람들이 말하더라. 그 나이에 혼자면 그래도 자유롭겠다. 근데 그 자유가 얼마나 외로운 건지 아무도 몰라. 나도 그래.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늘 기다려왔던 것 같아. 누가 와주기를.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걷기만 했다. 그러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깜짝 놀라 가방을 뒤적였고 재우는 조용히 자신의 코트를 내 어깨에 덮어주었다. 이제 다시 비 맞는 건 혼자 하지 마. 응. 그리고 비 오는 날이면 내가 가장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다.
그 말에 내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다. 며칠 뒤 재우는 그의 낡은 책방 안 작은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자며 나를 불렀다. 도착하니 테이블 위엔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이게 뭐야? 보험 서류야. 응, 내가 가진 보험 중에 수익자를 너로 바꿨거든. 나는 말이 막혔다. 왜 이런 걸?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너한테 짐만 남기고 싶진 않아서. 미리마. 그리고 이건 내가 진심이라는 증거야. 넌 나한테 잠깐의 설렘이 아니야.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상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열었다. 그 안엔 보험 서류와 함께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미리마. 처음 너를 다시 본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생각했다. 바람마음이란 게 어릴 땐 말로 터지지만 이 나이엔 마음속에서만 사라지질 않더라. 너 없이 못 살겠다는 말 진심이야. 너만 괜찮다면 이제부터 나도 누군가의 남편이 아닌 너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재훈.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나는 조용히 그를 안았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긴 밤을 함께 보냈다. 나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서로를 바라보며 맞닿는 숨결. 그의 손끝이 내 어깨를 스치고 내 손이 그의 가슴 위에 닿았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심장이 너한테만 이렇게 뛴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따뜻한 품 안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서 택배 상자를 정리하던 중 전화 한 통이 울렸다. 어머니, 저예요. 다해. 딸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엄마, 지금 바로 집으로 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요. 아빠 쪽 친가에서 유산 문제로 갑자기 소송을 걸어왔어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그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공식적인 상속 정리는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댁 친척들이 남편이 생전에 남긴 부동산 일부를 놓고 딸에게 법적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다. 딸 다혜와 나는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로펌 사무실을 찾았다. 다혜는 워커홀릭 변호사답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상속인으로 등록된 따님께 청구권이 들어왔습니다.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 이제는 분할협의나 조정 절차로 가야 합니다. 그럼 소송이 시작되는 건가요? 합의가 안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변호사는 내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림 씨, 현재 동거 중이신 분이나 가족 외 인물과의 재산 관련 관계는 없으신가요? 아, 그게... 딸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엄마는 지금 만나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재산적인 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날 밤 딸은 내게 말했다. 엄마, 그분이 엄마 마음 얼마나 채워주는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감정으로만 될 일이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한테도 말 못했어. 엄마, 그분한테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날 밤 조용히 재훈을 불러 공원 벤치에 마주 앉았다. 무슨 일 있어? 미리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나 전 남편 쪽에서 유산 소송이 들어왔어. 그의 얼굴이 굳었다. 다혜랑 나 지금 법정 갈지도 몰라. 이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게 딸한테 더 부담이 될까봐 두려워. 재훈은 날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럼 내가 빠지는 게 맞을까? 아니, 그럴까봐 말한 게 아니야. 미리마, 난 내 옆에 서고 싶어서 이만큼 온 거야. 이제 와서 혼자 두지 마. 그날 우리는 둘 다 말없이 서로의 손을 꽉 잡은 채 가을밤의 공기 속에서 앉아 있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그 손 하나로 나는 견딜 수 있었다. 소송은 오래 걸렸다. 전 남편의 친척들은 끝내 아무런 유서도 남기지 않은 그 사람의 죽음을 법으로 이어가려 했고, 딸 다혜는 매일 퇴근 후 로펌과 집을 오갔다. 나는 곁에서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말 없는 포옹, 그것밖에 해줄 수 없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딸아이는 피곤한 얼굴로 돌아온 나를 보며 처음으로 웃었다. 엄마, 조정 성립됐어요. 정말 재산 절반 포기로 마무리되었고 앞으로 법정 갈 일은 없대요.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며칠 후 재훈은 내게 연락을 해왔다. 혹시 다음 주 병원 예약 있어? 응, 왜? 병원이야. 건강검진 같이 하자. 내가 아는 병원 있어. 갑자기 웬 검진이야? 혹시라도 몰라서 너랑 오래 함께 하려면 내 몸 상태도 정확히 알아야지. 그렇게 둘이 병원을 찾았고 간단한 문진과 검사들이 이어졌다. 의사는 말했다. 연령대 생각하면 건강한 편이십니다. 다만 조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네? 의사는 재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심장 쪽에 약간의 부정맥이 있습니다. 지금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추적 관찰은 계속 하셔야 합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나는 조용히 물었다. 너 알고 있었어? 조금은 가끔 가슴이 뛴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괜찮겠지 싶었지. 이런 걸 나한텐 왜 숨겼어? 숨긴 건 아니야. 그냥 내가 걱정할까 봐. 이제부터는 나 없이 너 혼자 걱정하는 일 없게 해줘.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약속할게. 이제부턴 모든 걸 함께 할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설레는 일뿐 아니라 어쩌면 아플 수 있는 미래까지도 함께 감당하는 일이라는 걸.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나는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재훈은 내게 손편지를 내밀었다. 요즘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입으로 하면 자꾸 떨려서.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미리마, 처음 너를 다시 본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생각했다. 바람 마음이란 게 어릴 땐 말로 터지지만 이 나이엔 마음속에서만 사라지질 않더라. 너 없이 못 살겠다는 말 진심이야. 너만 괜찮다면 이제부터 나도 누군가의 남편이 아닌 너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재훈.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나는 조용히 그를 안았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긴 밤을 함께 보냈다. 나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서로를 바라보며 맞닿는 숨결, 그의 손끝이 내 어깨를 스치고 내 손이 그의 가슴 위에 닿았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심장이 너한테만 이렇게 뛴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따뜻한 품 안에 스며들었다.